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의 감행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극적 타협이 이뤄질지 오늘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정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건가요? 애초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인 오전 11시 10분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회동이 지연됐고 현재는 아예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만 의장실을 찾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 의장이 자리를 마련한 건 677조 4천억 원 규모에서 4조 1천억 원 줄어든 야당 주도 감액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최종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삭감 항목은 예비비와 사정기관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안에 쓰이는 경찰 특활비 등은 삭감한 건 국민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겉으론 증액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삭감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 내에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예산을 처리하게 되면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지게 될 거란 강경한 반응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이 특활비 삭감으로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사실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예비비 2조 4천억 원 삭감을 두고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는데 무슨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느냐며 정부난을 비판한 겁니다. 예산안 상정에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막판 고심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탄핵안 표결도 관심인데요.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도 올라가죠. 네, 여야는 또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탄핵 추진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과 관련한 감사나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사정기관에 대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감사원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흔들지 말라면서 탄핵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 네, 정철부입니다. 네,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군요. 감사원 최달령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먼저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이 문제 삼은 감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해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근거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통계조작감사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비위 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재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과 수사 요청을 했고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면서도 관저 시공업체의 최종 추천인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령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외풍에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 수행에 매진하겠다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갑니다. 대내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천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입니다.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간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습니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기업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와 법무부, 금융감독원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 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것을 포함한 주주 보호 지침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병 등을 할 때 기존의 가액 산정 기준을 배제하고 주식 가격과 자산 가치, 또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출범한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됐습니다. 여당은 휴지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의료계는 당정의 의지가 없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과 일부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끝에 출범 3주 만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당장 오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는 입시 현장의 혼란이란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 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증원을 두고도 일단 보류하자는 의료계와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물밑 협상에 힘을 쏟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구상입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2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축소, 학생 선발의 자율성 보장 등 내년도 증원 문제 해법도 충분히 현실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유연한 태도가 전제돼야 향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야당을 향해 방관자란 쓴소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 핵심 의료단체가 빠진 채 출범하며 그 한계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야의정 협의체. 당정은 신뢰 회복 측면에서 진전이 이뤄졌고 의료단체 역시 의대생 휴학 승인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성탄 선물 등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는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의정 협의체가 좌초되자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현재로서 최선은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라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거가 본격화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과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그리고 주수호 전 의협회장, 최한나 의협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침까지 짙었던 안개가 다소 해소되면서 일부 공항에 내려진 저시정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포근했던 오늘 아침과는 달리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 꼈던 안개 지금은 어떻게 됐죠? 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꼈었는데요. 지금은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해소됐습니다. 이 저시정 경보가 발령됐던 원주와 청주, 광주, 사천공항도 지금은 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꼈던 건 지난주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는 데다 어제 서쪽 지역에 내린 비로 지면 부근의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낮에는 안개가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일부 지역에 에서는 대기 중에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연무가 발생하면서 시야가 흐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양은 많지 않겠고 오후까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1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12월이 시작이 됐지만 오늘은 다소 포근하게 느껴지던데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은 4.6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쪽 지역에 비를 뿌린 기압골의 전면에서 일시적으로 따뜻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오후부터는 기압골이 지난 뒤로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지며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곳곳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아직 눈이 쌓여있는 곳이 있어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주말에 다시 떨어져 전국적으로 영하권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와 그리고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와 그리고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2차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혔는데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한 차로에 사고 차량들이 견인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앞뒤 양쪽이 으스러진 차량들, 부서진 범퍼와 산산조각이 난 창문이 사고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전북 전주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전주 나들목 근처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 1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30분 뒤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정체되니까 그 정체된 그 맨 뒤에 후미 쪽에서 이제 차량 4대가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차량이 이제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차까지 밀리면서 이렇게 충돌된 건이거든요. 차량 7대가 부딪히면서 2차 사고 운전자 1명이 발목이 부러지는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는 없었다며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고흥군 녹동항 부두에선 배에서 내리던 50대 선장 A씨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의식 있어?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곧바로 구조에 나섰고 A씨는 저체온 증상을 보인 것 말고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춘천에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철원에선 국도를 건너던 79살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 황금동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아파트에 있던 주민 9명은 출동한 소방이 구조를 했고 또 다른 주민 20여 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인근 국도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제설 작업은 돼 있었지만 이 블랙 아이스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얽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근 전단을 실은 풍선을 용산 등 서울 지역에 낙하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의도를 갖고 풍선을 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30차례 이상 풍선을 날리면서 기술이나 경험이 축적되고 이에 따라 정확도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관련한 입장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입니다.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주십시오.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집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갑니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히여야 합니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견 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내해 고지해드린 대로 오늘은 질의응답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예산안 관련 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야당 단독의 감행 예산안과 관련해서 법정 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어 와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두 분과 좀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많이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오늘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예산을 놓고 거의 뭐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었어요. 사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뭐 민주당도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나서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지금 좀 진화를 한 거는 맞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정부 예산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녹아서 이렇게 파행되는 건 좋지 않죠.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뭐 야당이 감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조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일 법정 기한 얘기는 하나, 10일이면 한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야가 예산만큼은 정치적인 감정을 좀 버리고 정말로 민생에서 필요한 예산과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잘 서로 협의해서 덜어내는 그런 모습을 예산만큼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또 어떻게 대신 보십니까? 저도 우원식 의장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데 워낙 이제 성품이 강직하신데 또 이제 강성 지지층한테 또 혹시 욕을 먹지 않을까 라는 또 우려는 있으나 민주당이 뭐 상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근데 민주당도 이거를 상정을 하려고 밀어붙였다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협상용으로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들어온 예산이 한 9천여 개 사업인데 지금 한 1,000개 정도를 가지고 8,000개는 다 정부하는 데로 올라간 거예요. 한 1,000개 정도 안에서 지금 티격태격 하는데 감세한 4조 원 갖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이 잘 중재하셨고 좋은 보관을 내셨다. 결국에는 여야의 목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뭐 민주당에 이제 부탁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표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건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감액안 냈으면 증액하고 싶으면 협상안 갖고 오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감정적으로 골이 많이 패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간단한 의견 교환으로 합의 과정에 돌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22년 3월 대선을 통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서 이 5년 임기에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을 하고 있고 그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젠 예산까지 들어가서 예산 삭감을 무기로 해서 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소수당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그저 야당에 이렇게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것이 일단 저희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12월 10일까지 협의를 좀 해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 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입장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행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겉으로는 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 예산안을 기획하여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 정치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야당이 이렇게 삭감안을 의결을 하고 네. 또 야당의 대표가 또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진실이 담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런 제안이 서로 간에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밥상 그 자체를 걷어차는 일들은 결국은 뭐 국민 부담과 또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하고 철회부터 해라.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밥상을 걷어차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반이 거의 될 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었다 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아, 그동안 정치를 몰라서 안 하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도 말은 해놨는데 정치를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서로 여야 간에 물론 투닥투닥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넣고 싶은 게 있고 깎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묘를 잘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밑에 있는 집권 여당까지 정치를 하지 않고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소 무리는 있으나 검찰 특활비 같은 거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물론 전액 삭감한다는 거는 좀 과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당 측에서는 이건 좀 과하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뭐 30% 이렇게 협상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전액 삭감했으니까 보복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도 세상에 국민 세금을 쓰면서 용수 처리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야죠. 최소한 이게 대비를 하더라도 국회는 보여주면서 국민 돈을 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뭐 소고기를 사 먹든 빵을 사 먹든 증빙을 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민주당 돈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감정이 상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감액 예산 부분에 있어서 헌정사 이런 일이 없다. 민주당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철회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이 없었다고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검찰, 대통령실 자체 예비비 갖다 막 쓰는 거. 국정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빙 안 되는 걸 깎을 수 있으나 조금 감정이 상하니까 싹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의도가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액 삭감이라는 것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좀 버릇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버릇을 고치는 마음은 알겠으나 최소한 그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에서는 뭐 감정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야가 만나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협상의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진짜 철없는 야당이에요. 국정 운영의 무게를 완전히 망각한 얘기입니다. 무슨 버릇을 고친다는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국정 마비를 시키는 게 버릇을 고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는 게 22년도 문재인 정부 이제 말 때 발표를 보면 그때 대통령실 특활비 96억 원 그거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82억 원 냈는데 그걸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했고 지금 대통령실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 논리는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전혀 뭐 삭감 신용도 안 내고 있어요. 이런 정파성을 띠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협상도 안 한다. 정치할 줄 모른다. 허영 의원이 국회에 얼마나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 당에서 원내 협상 임하시는 분들이 정치 훨씬 오래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시하면 어떠냐 이렇게도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내역을 공개 안 해도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특활비의 그 존립 근거에 보면 정보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내역을 밝혀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다. 과거 예. 그럼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걸 다 공개를 했나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라는 그런 어떤 무기를 삼아서 예. 그냥 무조건 다 공개해라. 뭐 우리 때 했던 건 모르겠고 예. 지금 당장 밝혀라. 이런 얘기는 언어 도단이죠. 예. 근데 그 특수활동비 공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해 주십시오. 검찰이 이건 못한다. 이 같은 이유로 못했죠. 이런 수사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예. 이유가 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검찰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안 내다가 감액을 한다니까 한 달치를 슬그머니 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버릇을 고치라고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헌법에 국회에 보장한 겁니다. 아니 세금 도둑들이 버젓이 공무원직을 하면서 그냥 법을 어기면서 그 위에 군림하면 뭘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갖다 쓰지 마세요. 당신들 자격이 없어요. 결국에 이 권한을 국민이 준 입법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 저는 최소한 지금 자료에 나오지만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직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깜깜이에요. 아니 국민 세금이에요. 아니 국민들한테 허리띠 졸라 매라면서 본인들은 소고기 못 사 먹어서 조금 화가 나고 마음대로 돈을 못 써서 지금 화가 납니까? 본인들도 따지고 보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 매라. 예. 이런 요구 정도는 아니 500억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특활비가 소고기 사 먹기만 하는 돈은 아니긴 물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예. 당시에 이제 그 자료 공개를 예.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당시 이제 왜 이렇게 지나치게 돈을 쓰느냐 했을 예. 때 몇 가지의 사례가 나온 게 한우 뭐 고깃집에서 이런 돈이 쓰였다. 예.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점입니다.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됩니다.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국회의 특활비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입니까?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서영주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국회는 왜 특활비 안 깎습니까? 깎았죠. 깎았습니까? 대폭 깎아서 2018년도에 예. 대폭 깎아서 9억 8천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깎은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옛날에 18년도에 아예 이 국회 그러니까 특활비 논란이 있을 때 예. 국정원, 경찰, 검찰, 국회까지 전부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액하자. 그래서 그때 대폭 감액을 했고 지금 그게 한 9억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검찰 특활비, 뭐 경찰 특활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으나 이걸 국회 특활비를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국회 특활비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각 당의 지도부들한테 내려가는 특활비의 형식인데 예. 이거는 입증이 다 국회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면 검찰처럼 이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검찰, 경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은 감정적이라고 비판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으나 이걸 깎는 게 마치 치안을 망가뜨리고 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정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거는 국민들을 따지고 보면 거의 현혹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특활비는 홍준표 시장 때문에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 과거에 깎았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깎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로 내놓는다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서인도 소장도 지금 자꾸 뭐 2018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린 2024년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깎았느냐? 그 대답 안 하시고 있잖아요. 예. 지금 세금 도둑이다. 뭐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너네들 왜 소고기 먹느냐 이 얘기 하셨는데 제가 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 세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는 소고기 얘기 들으면 딱 그 생각이 나요. 그거는 뭐 증빙했어요. 증빙 자료 없어서 검찰이 수사 통해서 밝혔는데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 걱정부터 민주당 해야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국민 정서에는 뭐 다 깎는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특활비만 안 깎으면 뭐 자기들 밥그릇 챙기나? 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각도 예. 있겠으나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90%가 깎인 거죠. 원래 한 60억 정도 하던 거를 거의 9억 8천이니까 명목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숨 쉴 만큼만 놔둔 겁니다. 예산 자체를. 그러면 이제 검찰과 경찰과 뭐 대통령실도 그냥 숨 쉴 만큼만 달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지난 국회 특활비를 가지고 90% 삭감된 거를 이건 어떡할 거냐. 예. 그러면 이거 다 없애면은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예산 다 삭감해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저는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고 들어와야죠. 아예 검찰을 전액 삭감, 경찰 전액 삭감 이거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예. 이거는 감정적인 예산 책정이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국회 특활비 갖고 들어오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예. 큰 뭐 어떤 충격이나 비판의 논리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해놓고서 저희 보고서 이 전액 삭감은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좀 살려달라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왜 먼저 그런 전액 삭감을 했을까요? 그 논리를 밝혀달라는 저희의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가 자꾸만 국회는 과거에 엄청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국회는 빼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좀 칼 좀 휘둘렀다 이 얘기인데 본인들 잘못 먼저 인정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저희 소수당이에요. 민주당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국회 특활비 자체를 이미 깎았다니까요. 90%를. 여야 합의로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과 경찰과 대통령실 예산 자체도 지금 긴축 재정이고 세수 부족하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니 영수 처리도 힘든 마당에 증빙도 못하면서 그냥 이거를 좀 그럼 여야 합의해서 삭감하겠다고 여당에서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얘기하더라도 뭐 이유를 대라 하는데 예. 아니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예산을 어떻게 다음 해 줍니까? 어떤 회사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아니 국회 예산 지금 안 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꾸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아니, 얘기잖아요. 한동훈 왜 대표께서 안 깎으셨습니까?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4년도에 왜 안 깎았느냐? 아니, 그러니까 18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8년도에 90%를 깎았기 때문에 18년도 얘기가 아니고 24년도에 왜 영원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쪽은 왜 영원입니까? 어디가 영원이에요? 아니 검찰, 경찰 왜 영원이에요? 용수 증빙을 안 하잖아요. 법원에 제출 안 하는 뭔가 예. 숨기고 제대로 투명하게 안 하니 돈을 왜 줍니까? 예. 특활비 공방은 민주당 돈이 아니라 국민 돈이잖아요. 예, 뭐 여기까지 그 두 얘기를 분 하는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도 지금 이 얘기 많이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뭐 며칠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이 안을 다 철회를 해야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예. 내볼 수밖에 없고 왜냐? 오늘 이제 처리 안 하기로 해서 일단 뭐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이 예산 관련해서 왜 요구하는 게 없겠습니까? 국회 증액 권한이 있다면 분명히 했을 만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 지역 화폐 대성공약부터 쭉 이재명 대표가 추구해왔었던 거 그거 원하는 거고 또 각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예산들 그거 다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경한 수를 썼다. 그러니까 국정의 무게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이런 식의 정치 투쟁하는 거
좋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일단 협상의 1조건이 철회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강대강이죠. 예. 철회라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저쪽의 입장을 1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우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도 우리에 맞는 요구 사안을 가지고 좀 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사과하고 철회하라. 예. 그럼 민주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할만하니까 이 감액 예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살을 너무 떨어도 너무 떠는 거예요. 670조 예산 중에 4조 1천억 원, 한 1%가 안 되죠. 예. 심지어 그 특정 업무 경비기라 하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이런 부분들은요 아예 미세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부 예산이 다 멈췄다고요? 9,000개 사업 중에 8,000개는 이미 정부한 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을 겁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12월 10일까지 만약에 평행선을 달려요? 이 안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그때는 이 안을 상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관례상 뭐 12월 말까지도 가고 했었는데 우원식 의장 뭐 정치 스타일상 한 번 미뤘다는 것은 오늘은 날짜를 미뤘다는 부분은 국민한테 사과로 나온 것이에요. 네. 일단 12월 10일까지 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할 것이고 그 안에 어떤 협상안의 중재 역할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10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감액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국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뭐 통과가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럼 민주당이 책임져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책임져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당이 가진 책임의 무게가 무겁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원식 의장도 아마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인데 예. 본인 임기 동안에 예산이 저렇게 통과가 되는 그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시간 어차피 법정 기한 넘겼습니다. 예. 이제 넘게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역할을 의장께서 하시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갖고 와야 된다.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를 여야 원내 사령탑이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시한을 못 박았네요.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말 장애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게 없고 부자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고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오늘이 5번째 집회입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성탄절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네, 주말 장애 집회에 나선 김민석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물론 뭐 집회에서는 목소리도 좀 격앙되고 표현도 과해지고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승부를 내겠다고 하거든요. 6개월 내에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예. 이재명 대표 제일 지금 걱정되는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의 2심이 11월, 15일 이후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3개월 안에 대법원 최종 결정 나와야 한다. 이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합치면 6개월이잖아요. 그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승부를 내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뭔가 새 세상이 열리겠다. 예. 뭐 이렇게 보는 걸로 보이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그 의식 체계가 너무 과거에 매몰돼 있어서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승부를 내자. 본인이 2002년에 무슨 판단을 내려서 정치권에서 18년 동안 제외돼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판단, 그다음에 뭐 이승만 정권까지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상을 주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25가 6개월이다. 25주가 6개월이라는 얘기가 80년대
영어 카세트 테이프 광고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얼마 전까지 비상계엄 얘기하다가 그것도 80년 이후로 없었던 단어잖아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의 지도부잖아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지도부가 한 말인 건데 이 탄핵이란 두 글자는 안 꺼냈지만 승부를 보자. 이게 사실상 탄핵 시사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장애 집회에서 김민석 예. 최고위원이 이제 대표 스피커로서 나가서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장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대리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이 뭐 라임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느라 고생은 하신 것 같아요. 뭐 5, 25 승부를 내자. 운율이 좀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예. 같아요. 그냥 뭐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면은 높이 사나 지금 현재 저는 늘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최소한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 가미를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국민들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어떤 단어들에 아 맞아 6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겠어 라는 게 지금 무르익었는지 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시점에는 저런 메시지가 통할지 모르나 지금은 조금 섣부르다 예. 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행여나 민주당이 벌써 봐보세요. 25주 하고 6개월 하니까 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들어도 그거 같아요. 근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특검대로 대야만 나라가 제대로 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525는 싹 그렇게 좋은 프레임은 아니었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지난주 집회도 민주당 추산과 경찰 추산이 이제 인원이 상당히 다른데 어쨌든 지난주도 했다는 건 앞으로 이제 쭉 간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예. 이걸 중단할 명분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단하고 싶어도 그냥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 저런 강경 발언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발언에 있어서의 실수나 무리한 논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할 장애 집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집회가 동력이 좀 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동력은 그냥 평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평이하게 같고요. 유지되고 이게 뭐 있고, 예. 중단될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집회 형식이 서울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지방에서 다발적으로 합니다. 예.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각 거점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지역에 있는 거점 인원들이 상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흩어진 겁니까? 예, 물리적으로 좀 줄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만 집중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시키자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수보다는요. 이 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현 정부가 들어야 된다. 예. 김건희 여사의 특검 왜 필요한지 나라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은 여전히 금지입니까? 아니 뭐 마음대로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그 단체로 강제해서 입고 예. 나오게 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자유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패딩을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정말 한겨울까지도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실패한 프로젝트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휴전 선언이 곧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프로젝트여서 예. 이게 시작됐다기보다는 당 외에서 뭔가 의혹을 확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커진 측면이 많잖아요.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는 맞지만 예. 적어도 당내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고 한 것은 적어도 당내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당내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 예. 저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말은 당 내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예. 당 밖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상처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휴전을 하자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상은 이거 종전 아니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휴전이죠. 휴전입니까? 그 예. 친윤과 친한의 싸움은요. 누구 예. 하나가 완전히 죽어야만 끝나는 게임같이 보여요. 이게 뭐 한동훈 대표와 용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친윤 간의 사이가 좋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잠시 휴전을 하고 2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이 끝나고 나면 또 치고 들어올 공산이 크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쪽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싶으나 신조 부총장의 여러 가지 말들은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발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도와주는 게 아닙니까? 저번에 고모 예. 발언도 굳이 예. 그걸 끌어들여서 더 일만 커지게 생겼고 이게 프로젝트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실패한 가로치고 김옥균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한참 돌면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낼 것이다. 예. 그런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이다라는 예. 것인데 이게 규정이 무섭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저 전략부총장에 나와서 이건 프로젝트였다 하면 결국엔 친윤이 친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당원 게시판의 어떤 프로젝트는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용산이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전략부총장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저는 솔직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용산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예.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표이기 때문이죠. 예.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 밖에서 키운 거다라고 하셨는데 뭐 실명 거론해도 됩니다. 장hen찬 전 최고위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키웠는데 신재호 부총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냉각기 가짜 이런 표현을 가짜. 썼죠. 근데 이게 사실상 당계 논란을 일으킨 쪽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추경호 대표의 냉각기 제안은 이게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게 사실화되는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게. 그리고 아마도 이제 장해찬 씨는요. 그 공천 취소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든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이제 장해찬 씨도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장해찬 씨의 공천 취소를 주도한 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 그거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친윤계입니까? 그 장해찬 씨가 나중에 그 본인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실상을 알게 되면 멘붕이 올 겁니다. 아마. 멘붕이 올 정도라고 하면 장해찬 전 최고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주도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거 알면 멘붕에 빠질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누굽니까 그럼? 그때 과정을 좀 다시 예. 복기를 해야 될 텐데 장해찬 씨는 당시 후보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지도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믿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결정을 내려서 본인 공천 취소를 해서 손에 넣었던 배지가 없어졌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합의해서 공천 취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동훈 대표의 독단으로 본인의 공천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산이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 여기에 이제 신조 전략기획부총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해찬 씨가 절대 본인 공천에 대해서 취소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분들도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장해찬 씨 공천 취소가 맞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실명은 모르시지만. 그렇죠. 뭐 제가 알려고 할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당의 결정 과정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혼자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부터 바꾸지 않으면 장해찬 씨가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굳이 더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영주 소장님, 네. 정치권에 도는 소문으로는 그런 소문도 진짜 있었습니까? 한동훈의 결정이 아니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결정이다. 이런 소문도 그런 있었어요? 소문이 있었죠. 아, 그때 그렇습니까? 설왕설래가 있었고 예. 뭐 이제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용산에 뭐 총애를 받는다. 근데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자체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공산이 커요. 상황만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중에 친윤한테 물어봤겠습니까? 용산에 물어봤겠습니까? 저는 그 둘 중에는 용산 쪽에 어떤 의견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다 떠나서 이게 저 추경호 원내대표는 냉각기를 갖자고 하는데 신지호 부총장은 싫으신가 봐요. 또 확전을 불러일으키네요. 어쨌든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내일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떤지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외국 출장을 가려고 해 논란이 불거지자 돌연 취소한 세종소방본부장이 애초 세종시로부터 승인받은 일정표와 다른 별도의 일정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훈련 일정은 줄어들었고 유명 관광지들이 가득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계획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세종시로부터 승인받은 국외 단기훈련 일정표입니다. 호주 교육기관에서 사흘 동안 훈련받은 뒤 소방박물관과 시드니 현지 소방서 등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출장자들에게는 별도의 일정표가 작성돼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일정표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실제 훈련 기간은 사흘이 아닌 단 이틀뿐입니다. 수료식을 마친 뒤에는 오페라 하우스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시드니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정에 이달 말 정년 퇴임 예정인 장거래 소방본부장이 함께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훈련 때문에 가는 건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훈련 기간은 줄어들고 관광이 좀 늘어났어. 오히려 효도 관광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일정을 위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1인당 105만 원씩 거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쓰지 않고 사비로 이제 분담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소방 공무원들의 교육비와 항공 운임 등에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사실상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경험 부족으로 훈련 이후 일정은 자유시간으로 생각해 여행사를 선정했다는 모호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출장자들이 승인받은 출장 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믿지만 별도 일정표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 계획과 일정표가 담긴 공문들은 소방본부장이 최종 결재했으며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호주 교육기관이 초청장을 보내온 뒤 교육비가 1,200여만 원 늘어나고 관광지가 가득한 별도 일정표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국의 한 가정집 벽면인데 검은 고양이 머리가 이렇게 빼꼼히 나와 있습니다. 몸이 배수관에 꽉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천방지축 고양이가 주인 몰래 차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몸이 끼어버렸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참 황당했겠죠. 지역 소방대까지 출동했고요. 배수 파이프 일부를 통째로 제거해 구조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목에 남은 배수관도 동물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서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이번엔 대만의 동물원입니다. 방문객의 소지품을 빼앗아가는 일명 조폭 원숭이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이를 안고 있는 남성에게 원숭이 한 마리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위협을 느낀 듯한 남성이 유모차로 원숭이를 막아보려 하다 이렇게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쓰러진 유모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심지어 이 원숭이들 한술 더 떠서 훔쳐 달아난 소지품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바닷속을 수영하는 잠수가 보이는데요. 그 뒤로 상어가 나타나서 잠수의 머리를 확 물었습니다. 잠수의 머리가 거의 상어 입안으로 삼켜지는 듯 했지만 잠수부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끝에 다행히 상어에게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공포의 바다죠. 알고 보니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몰디브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상어가 공격하는 것이 드물긴 하지만 없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노클링하다가 상어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노틀담 대성당이 불에 탔었죠. 5년 8개월간의 복원 끝에 드디어 재개관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복원 사업에는 7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재개관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일반 신도를 위한 미사는 다음 날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코코아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초콜릿 관련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초코플레이션이 현실이 됐습니다. 초콜릿을 주력으로 하는 디저트 가게 업주들도 가파르게 오른 재료값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8년째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최수연 씨는 최근 재료를 살 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수제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 메스와 파우더 등 재료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4만 원대가 6만 원대 된다거나 확실히 피부로 느껴질 만큼 티나게 오르고 있어요. 버텨보려고 하는 중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신은 없어요. 코코아 주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면서 코코아 가격이 2년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4월 처음으로 톤당 $10,000를 돌파한 코코아 국제 가격은 지금도 $9,000 안팎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제과업체들도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혜태제과가 이번 달부터 홈런볼과 자유시간 등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8.59% 올린 데 이어 오리오는 가격 동결 약속을 뒤집고 초코송이와 다이제 등 초코류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롯데 웰푸드가 빼빼로와 가나 등 주력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했습니다. 네, 초콜릿 제품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가격 올랐으니까 지금 초콜릿 제품 같은 거는 조금 사는 게 꺼려질 것 같아요. 과자나 라면 생산에 쓰이는 파뮤 가격이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이상기후로 평년보다 20% 넘게 뛴 데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줄줄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식품업계 설명입니다. 당분간 원재료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성수기를 노린 식음료 업계가 도미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LNG와 액화석유가스 LPG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발전용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은 동절기에 유지해서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집니다. 내년 초부터는 자율주행 화물차가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와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6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고속도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험 운행지구는 옥천과 증평 일대, 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358km 구간인데 앞으로 이곳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돈이 몰리는 가운데 YTN은 오늘부터 가상자산 투자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딴 코인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겼다가 몇 분 만에 5억 원으로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매수할 수만 있고 매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코인 투자를 위해 해외 사이트들을 살펴보다 아메리칸 트루 히어로라는 코인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일코인이 아니라 일트럼프라는 단위를 쓰고 X, 옛 트위터에도 트럼프 당선인을 응원하는 글을 게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10만 원을 넣은 A씨는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시 팔아 이익을 보려 했지만 매도가 불가능했습니다. 팔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 활성화가 차단이 된 거예요. 사지는 건 되고 팔아지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후에도 가격은 매일 몇 배씩 치솟았고 어느새 A씨의 코인 지갑에 찍힌 돈은 억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트럼프 코인은 일주일 동안 100만 배가 넘게 오르면서 한때 시가총액 24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하면 삼성전자 바로 다음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후 단 몇 분 만에 대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은 240조 원에서 5억 원이 됐고 한때 3억 7천만 원까지 불어났던 A씨의 코인 보유액은 700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팔 수도 없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게 갑자기 증발이 됐더라고요. 지난 13일 처음 등장한 크립토 엠퍼러 트럼프 코인도 한때 개당 1,300원까지 올랐지만 고작 10여 분 만에 0.005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내부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아 가격만 뻥튀기 하는 자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주 계단식으로 떨어짐 없이 쭉 오르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거의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트럼프 당선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른바 트럼프 코인은 모두 50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코인이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는지 기술적 근거나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악용한 코인을 잘못 샀다가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시세 변동만이 아니라 코인의 기술 배경 등 특성을 설명한 백서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급식실 공기청정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인근 국도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제설 작업은 돼 있었지만 블랙아이스 영향으로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얽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서 운전자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동승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 방향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운전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폐막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이슈였는데 국가 간의 이견으로 최소한의 선언적 합의도 내놓지 못하면서 빈손 협상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막을 올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종료됐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일주일 동안의 협상 결론은 합의 무산이었습니다. 170여 개 당사국이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협상위를 이끈 의장은 부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소수의 쟁점이 합의를 막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work is far from complete, and we must remain pragmatic as we continue collaborating toward our shared goal. 또 쟁점 해결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협상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협상에서 끝내 발목을 잡은 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문제였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생산부터 제한하자는 게 쟁점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 진영에서 이 같은 규제를 거부한 겁니다. So we cannot accept the proposal.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proposal, and I speak on behalf of the Arab group. 플라스틱 폐기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허울뿐인 협약보다는 아예 협약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f it does not have the provisions or what we expect from an ambitious treaty, then we'll come back to the multilateral process and go back to the same process pushing for an ambitious treaty. 해마다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4억 6천만 톤 이상. 이대로라면 2040년까지 생산량이 70%가량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 협약이 체결됐다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처럼 역사에 남을 다자 협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예한 갈등 속 부산에서의 협상은 최소한의 선언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내년 5월 9일이죠.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북한군을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방러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초청이라 더 주목이 됩니다. 북러 간 군사 밀착 속에 북한군 파병에 이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확대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최신형 240mm 다연장 로켓포를 포함한 주력 포격 시스템 100대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전쟁통의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예, 북한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좀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북한 보도에 따르면 양국이 방위력 강화와 안전 보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여러 이제 정황과 지금 러시아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 4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추가 파병 및 무기 또는 군수 생산 관련 협력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북한이 지금 한 7주 정도, 8주 정도 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서 총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추가적인 병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미 그 파병된 북한군이 곳곳에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어느 정도 이 북한군이 기여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파병을 통해서 좀 공세, 고삐를 더 강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이 총공세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수 생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안전보장 차원, 그러니까 한반도 차원에서의 안전보장을 상당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합훈련을 가시화하는 것도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아마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칫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 차원에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북러 간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그 진영 내에서 만약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과의 대화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실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북러 동맹 상태를 유지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평화협상에서 좀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을 좀 더 동맹으로 붙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북러 동맹을 흔드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를 좀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더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같이 이번에 행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파병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시기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실제 그 미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북한군이 이미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예,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러시아가 동부전선과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실상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좀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미국 내에서는 그 북한 파병된 북한군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전선에서 어떤 전투 역할에서의 기여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러시아의 병력을 순환시키는 대체 병력을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공세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제 이런 말이 맞다라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추가 파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상 국면으로 바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히려 그 전세, 지금 공세의 쐐기를 좀 받고 전격적으로 이제 뭔가 자신들이 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 파병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총공세에 유리하도록 파병을 조율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최신형 240mm 다연장 로켓포를 포함한 주력 포격 시스템 100대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어떤 전력 손실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러시아가 그 2년여 넘는 기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사실 이제 포병 전력의 상당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주로 이제 포병전, 그 다음에 드론을 통한 그 전투, 이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그 게임의 어떻든 그 전쟁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투여된 이 포병 전력을 좀 만회하고 나름대로 보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170mm 자주포하고 그다음에 240mm 다연장 로켓포 이 두 가지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40mm 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의 갱신령이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뭐 갱신령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40에서 60km 또는 갱신령일 경우에는 60에서 70km까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이 광활한 계열지에서 사실상 포병전, 참호전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의 성격상 이런 240mm가 만약에 지원될 경우에는 상당한 포병 전력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평화 협상이 전개되더라도 전선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240mm와 같은 이런 재래식 전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러시아는 상당히 이 무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240mm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승절 초청 등을 고려를 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이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50% 이상의 가능성, 소위 이제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근을 어떻게 할지, 러시아 접근을 어떻게 할지가 아직 사실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예측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전향적 태도가 실제 전개될 수 있을지, 그래서 러시아 지금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 북한의 어떤 접근에 큰 전환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미리 이 북로가 밀착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 그 출범에 맞춰서 만약 보여준다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망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러시아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법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는지 이 국면들을 나름대로 좀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 북로가 필요하다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밀착 모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먼저 만날 것이라고 전제해서 보는 거는 다소 섣부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크라 러시아 전쟁의 북한이라는 변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프랑스 대사에 이어서 중동 고문에도 사돈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1기에 이어서 2기에도 가족들에 의존한 족벌 정치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 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계 미국인 변호사인 마사드 블로스는 작은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입니다. 블로스는 대선 때 아랍 무슬림계 미국인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트럼프 당선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주 프랑스 대사 후보로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시너를 지명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 큰 부를 쌓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유사한 쿠시너는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탈세 등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협조한 매형을 협박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매수하는 등 막장 주인공으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집권 1기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사면했던 쿠시너를 이번에 또 대사로 지명하면서 임명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예전부터 가족들에게 정치적 역할을 맡겨 이해 충돌과 족벌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땐 큰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주요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딸의 시아버지를 이례적으로 요직에 기용하기로 한 것은 집권 2기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의 의지하는 전례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준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세 폭탄이 실제로 투하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관세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일대가 트럼프의 관세 구상을 반영해 추산한 내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5%입니다. 가구당 $1,000, 우리 돈 140만 원 정도 구매력이 손실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미국 가정은 높은 대출금리에 시달려야 합니다. There is risk with tariffs that could impact inflation and prices in a negative way. Absolutely, that can absolutely happen.
가격 상승은 자동차에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완성차 생산과 부품 조달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차값이 평균 $3,000, 420만 원쯤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인상은 수요를 감소시켜 매출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A vehicle can cross the border more than 7 times before it hits the auto lot. So these are fully integrated supply chains. 농산물 같은 미국 수출품에도 관세는 악재입니다. 상대방의 보복 관세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고율 관세 대상국들은 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품 위주로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역풍이 뻔하다 보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엄포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So clearly there's some evidence here that, it's not just about trade. It's about using trade as a means to accomplish some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happen. 이미 세계 각국은 모든 소통 수단을 동원해 관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3분기 소비 지출 중에 의류 비중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저성장이 고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수가 어렵다 하는데 요즘에 옷을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내구재, 준내구재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내구재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보통 1년 이상 쓰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고가 제품, 자동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고 준내구재가 이제 옷입니다. 우리가 보통 옷 사고 1년 이상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가 제품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의 어떤 소비에 굉장히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이 의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것들, 화장품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네. 근데 옷은 올해 안 살 걸 내년에 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산 거 입어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류나 이 신발 소비가 준다는 건 그만큼 지금 바로 경기가 안 좋고 체감 경기도 그만큼 안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 지출에서 의류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옛날에 7에서 8%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3.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뭐가 올랐냐면 주거, 수도, 광열 지출, 뭐 음식료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지출이 해야 되는 제품들이죠. 그만큼 이제 불황형 지금 소비로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이 지표로도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안 좋다 하는데 경제 쪽에 이제 계시니까 네. 진짜 찬바람이 쌩쌩 붑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의도에 근무를 하고 하니까 뭐 주말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평일에도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느낀 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식당에 사람이 예전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확실히 좀 예. 준 거는 맞고 예. 예약 잘 되던 집들도 확실히 이제 그냥 안 기다려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체감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자영업자분들이 좀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수 얘기를 했습니다. 참모진들에게 이제 내수 활성화 대책 강구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좀 찬바람이 분다는 얘기인데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들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수를 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쿠폰이라든가 현금 주는 거죠, 사실은. 예. 가장 좋은. 예. 근데 그거는 또 나중에 미래에 또 우리의 그 어떤 이제 그 지출해야 될 부분은 미리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빚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지금 당장 돈 쓰라고 돈 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해봤잖아요. 예. 그 효과를 이제 미국은 많이 받고 중국은 사실 현금을 준 적이 없어서 코로나 탈출한 지 좀 시간이 오래 예. 걸렸는데 다만 그건 정말 극악의 처방이죠. 재정의 너무 안 문제도 돼.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재정 세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쓰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당장 소비를 부양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당장이 아니라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후를 본다면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나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한국은행이 좀 증권사들에서도 좀 놀랬던 게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대부분 봤거든요. 근데 깜짝이나 했던 것도 2연속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좀 내수가 좀 부진한 것도 원인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보통 한 몇 달 후에는 소비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물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물가 떨어지는 것 중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유가입니다.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크게 변동은 안 되지만 지금 트럼프 지금 당선인의 정책이 유가를 좀 떨어뜨리려는 정책이 좀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가시화되면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내년 소비는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조건들인데 다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몇 달은 또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그거를 만회하는 방법은 지금 사실은 현금 지급 외에는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일자리라든가 임금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좀 쉽지 않아서 결국 금리 인하나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좋은 방법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먹구름 얘기할 때 요즘 뭐 코스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코스피가 지금 거의 5달째 내리막인 거죠? 네, 지금 5달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흐름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빠졌을 때가 2000년하고 2008년에 6개월 연속 빠진 적이 2번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뭐 IT 버블 또 2008년은 아시겠지만 금융 위기가 터져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전 세계가 위기도 아니고 이번이 어려운 건 한국만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좀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우리나라보다 하락률 높은 곳이 뭐 우크라이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중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제외하고는 한국이 지금 제일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가 올해만 마이너스 12.2% 그러니까 올해만 10% 가까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점 상황은 맞는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상승률이 나스닥이 한 28%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소외를 받고 있고 일본도 어쨌든 올해 1년 전체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힘든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날 때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떠난 것도 있고요. 외국인이 떠난 거는 일단 삼성전자의 부진. 뭐 요즘에 삼성전자 위기설 많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우리는 중국과 이제 경쟁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 우리가 중국에 수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제품을 만들고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수출을 해도 그 중간재라고 하는 그 부품들을 이제 중국이 다 자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그런 걸 또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자급하겠다. 그럼 우리는 수출 루트가 사실 중국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쟁력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원이 떠나는 이유가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 뭐 일부 기업들의 좀 부적절한 뭐 행동들도 있었고 거기에 올해 뭐 암호화폐라든가 미국 증시가 성과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식은 항상 그렇거든요. 상대평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굳이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는 것보단 다른 나라가 훨씬 성과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많이들 좀 떠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코스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해외 주식을 주로 사고 해외 주식은 좀 오래 둔다 뭐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증시가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 기업들이 주가 오를 땐 좋아요. 뭐 삼성전자도 예전에 한번 그 몇 년 전에 9만 원도 한번 넘었었지만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또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내가 좋은 기업을 투자했을 때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성과 난다. 내가 좀 하락할 때 좀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 믿음이 좀 되게 좀 강한 편인데 한국 증시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결국 내가 올랐을 때 주식을 안 팔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국이 또 경기에 되게 민감한 국가예요. 미국과 다르게. 근데 경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등락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좋을 때 투자했으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내 원금을 많이 이제 훼손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 여러 번 있다 보니까 한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고착화 된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적당히 수익 나면 팔고 예. 오히려 그 수익 난 돈으로 미국을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심리가 올해 들어와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시장 안 좋아도 연말에 크리스마스쯤 되면 뭐 산타랠리라 그러나요? 그런 반짝종 반등이 있잖아요. 네.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올해 이제 12월 벌써 예. 또 시작됐는데 예. 올해 이제 첫날도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 좀 보통 오전에 오르던데 네, 지금 또 오전에 떨어졌어요. 올랐는데 지금은 또 하락세. 아까 삼성전자 좀 빠지면서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매수세가 좀 부족한 편인데 근데 보통 12월은 연말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보통 그 기업들이 4월에 배당을 주거든요. 주주총회 예. 끝나고 그러면 그 주주 명부를 12월 말에 보통 확정을 해요. 네.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 주주구나.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주식을 삽니다. 배당 받으려고.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되면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올해는 좀 그마저도 아쉬운 게 기관 투자들은 열심히 사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전혀 지금 한국 증시에 매력을 못 느끼는지 그렇군요. 들어오질 못해서 근데 예. 외국인 투자들이 어쨌든 매도만 좀 줄이고 혹시라도 뭐 이번 주가 될지 뭐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항상 연말에 들어왔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그러면 또 약간의 뭐 산타 랠리는 많은 분들이 기대 안 하시겠지만 일부 랠리는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좀 동향을 조금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내수도 안 좋고 지금 코스피 시장도 이렇다 보니까 뭐 저성장, 뭐 한국 경제가 뭐 내년에 저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경기가 사이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일본처럼 정말 이게 저성장으로 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에 예. 이제 거품이 터져가지고 예. 이제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서 예. 사실 이제 저성장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지금 한국은 뭐 자산 가격 거품보다는 약간 좀 지금 한국 상황이 독일이나 유럽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과 유럽이 잘 나가다가 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유럽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이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중국과의 경쟁. 그러니까 예. 중국도 똑같아요. 우리도 중국에 많이 물건을 팔았고 특히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도 중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았거든요.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나온대요. 근데 지금 중국 자동차 상황이 어떠냐면 대부분 다 전기차 탑니다. 2명 중에 1명은 전기차를 타고 예. 근데 전기차는 중국이 세계 1위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군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근데 유럽의 그 비싼 인건비가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랑도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예. 한국도 지금 중국에 수출을 예전에 많이 했지만 결국 중국이 결국 자급자족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고성장하기가 중국이란 이제 굉장히 강력한 벽에 좀 부딪혀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 또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트럼프 시대 앞으로 4년 동안 예. 관세 부과라는 쪽 큰 그렇죠. 벽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하니까 흔히 잠재 성장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투입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보통 한 2% 잡는데 이제 지금 한국은행 1.9%까지 좀 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이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그런 좀 우울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이 상당 부분 시장을 우리 것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었는데 칩워 저자죠. 크리스 밀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앞으로는 중국산 칩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왜냐하면 물론 위협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의 배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이 또 거기 있어요. 거기 생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규제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첨단 반도체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장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예. 중국은 이제 미국 규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제한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저가 제품에는 그런 걸 탑재할 수 있겠지만 예. 첨단 제품, 뭐 스마트폰도 고사양 제품이라든가 AI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중국이 만들 여력이 부족한 게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물론 미국이 규제를 풀어주면 또 이게 달라집니다. 이분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 근데 트럼프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중국 규제를 더 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첨단 반도체 말고
흔히 말하는 이제 범용 반도체 좀 약간 이제 가격이 싼 그런 반도체까지도 규제를 해버리면 예. 중국은 굉장히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이 너무 추격하는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반도체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걸 확인하면 이런 거에 현실화도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냥 너무 좀 우려하는 것보다는 예. 차기 이제 미국 행정부의 좀 정책을 일단 보고 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빨리 찾느냐가 대한민국 경제를 상승세로 이끄는 그런 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이 기사가 좀 흥미로워서 이걸 좀 여쭤볼게요.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더라면 지금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 2014년과 지금을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순금, 삼성전자 주식. 내가 10년 전에 1억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비트코인이 162억 정도 가치가 되고 순금이 한 3배 올라서 3억.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년 전에 1억 투자했다면 지금 한 2억 1,4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기사가 나와서 이제 보여드리긴 하는 건데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나 왜 코인 안 샀을까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비트코인 저때 저렇게 갈 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론적인데 예. 저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 저기에 또 빠진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만약 미국이나 예. 아니면 또 최근에 엔비디아라든가 한국에도 사실 저만큼 올라간 기업도 찾아보면 있을 수 테슬라는 있거든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테슬라도 그때 가격이면 예. 제가 알기로는 100배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까? 당시에 왜냐면 가격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그때는 아주 작게 할 때였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저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 못 갔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100배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와야 10년에 2배면 그렇게 성장했다고 사실 보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고 한국 증시가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선택을 못 받고 있다. 예.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가 다시 뭐 밸류업이 됐건 뭔가 구조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찾아야 저는 또 기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예. 한국의 경쟁력 살리는 게 예. 저는 또 우선이 아닌가. 저거 보고 빨리 코인 사야겠다 이 생각부터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앞으로 높이는 게 좀 네,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렇게 좀 부분으로 생각을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낮 동안 큰 추위는 없지만 중서부에는 산발적인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점차 공기도 탁해질 텐데요.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좀 덜한 것 같은데 현재 서울은 몇 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맘때 낮 기온을 5도나 웃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지만 일시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어서 오늘은 큰 추위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하늘이 무척 흐린데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난 남부지방도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가 17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바람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현재는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점차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북,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오늘 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금세 해소될 텐데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추위 속에 쌓인 눈이 얼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다시 한번 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